안녕하십니까. 한국 ESG 상생포럼 창립총회및 세미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남궁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개회선언, 국민의회와 내빈 소개, 창립 경과 보고에 이어 회장님의 인사말, 이어서 내빈분들의 축사, 그리고 기념 촬영 후 세미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개회선언은 사단법인 순환자원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회장님이시며 ESG 지속가능 경영학회 이사이신 김재춘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환자원 관계자분들 회장 김재춘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은 ESG는 결코 완성될 수 없고 경제와 산업 주체로서 ESG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ESG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한국 ESG 상생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먼저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님,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님, 다음 내빈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애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님, 전 국회의원이시자 서울시 복지재단 정하균 이사장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님,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 홍귀표 회장님, 한국장애인 발명가협회 박윤구 회장님, 뒤에 계십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신문 최봉혁 대표님, 방금 인사해주신 분이시죠. 순환자원과 함께하는 사람들 김재춘 회장님, 이어서 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 최봉실 이사장님, 교수님이시자 성악가이신 최승원 태너님,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재단 이사장님 김기현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호명해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창립 경과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박희원 박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전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는 뭐 여러 ESG 활동에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 이 행사 전체가 의원님 지금 명절 전에 굉장히 원래 그 행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공간도 확보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최고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에서 우리 이혜경 장애인 개발원장님,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단 이종성 이사장님, 정학윤 이사장님, 너무 귀한 분들 오늘 다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들이 이런 결실로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장애인과 ESG, 기업들의 ESG, 특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유럽의 시밤이라고 해서 제품을, 한국 제품 수출할 때 이제는 탄소 문제, 그다음에 ESG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수출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게 장애인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부로, 지금부터 세상에 알려야 되고요. 또 기업들도 눈이 갑자기 띵그랗게 떠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 오늘 날인지 이제 그분들이 알기 위한 출발이 되는 날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ESG 상생 포럼이 어떻게 창립이 되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ESG 공시 의무를 도입하는 국가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ESG 대응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며칠 전이죠,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역시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 정책 선진국에 비해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ESG 실적 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 큰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 또 장애인 문제에서는 사실 장애인 하면은 오랫동안 보호와 지원, 즉 사회적 비용의 대상으로 인식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ESG 규제를 맞아서 이 규제 시대에 장애인의 위상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은 이제 말로 입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ESG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포럼의 출발은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세계적인 장애인 테너, 오늘 자리에 오셨죠, 장애인 녹색재단 이사장이신 최승원 교수님과의 인연을 계기로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정원석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ESG 시대에 장애인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논의를 그때부터 이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간단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장애인 대상으로 한 탄소 중립 교육을 해서 장애인들도 탄소 중립에 대한 리터러시를 키우면 어떤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ESG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논의는 장애인 ESG, 장애인들로 하여금 ESG 전문 인재를 양성하거나 ESG 제품 구매 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장애인 제품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후반부터는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서 ESG 분야의 업계, 학계, 언론계,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정원석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각계의 뜻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식 포럼을 구성하여 각종 정책 제안과 시민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바로 그것이 오늘 ESG 상생포럼 창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모임을 출발로 해서 이 ESG 규제의 파고를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장애인 인력과 국제적 수준의 지속 가능한 품질을 갖춘 장애인 제품이 ESG 공급망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이 본 포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포럼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금융기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모두가 우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포럼 창립 이후에는 세미나 개최, 정책 발굴, 실무 교육, 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록 오늘 소박하게 출발하지만 저희 포럼의 꿈과 비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한국의 기업과 기관들이 ESG와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를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도록 충실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ESG 상생 포럼 창립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럼의 정원석 부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창립 경과 보고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또 중복된 인사말을 드리려니까 서먹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내빈 소개할 때 우리 장애인개발원 원장님 이경혜인데 이혜경이라 그래가지고 안 삐지셨죠?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일일이 다 소개시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참 역사적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ESG 상생 포럼에 정말 첫 걸음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예비기관과 창립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상생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ESG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전략입니다. 공시 의무와 공급망 연대 책임이 현실화된 지금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인가? 우리 포럼이 정의하는 ESG는 명확합니다. 장애인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ESG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해진 시대에 신체적 제약은 더 이상 지적, 창의적 업무 수행에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는 그 자체로 ESG 실질적 성과이며 전문 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기업의 실무를 책임질 핵심 인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통해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ESG 상생 포럼은 기업과 장애인을 잇는 가교화되어 가치와 경쟁력이 공존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공급망의 핵심 인력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ESG 시장의 상생 전환점을 만드는 리더가 될 것을 선언하며 이 뜨거운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해주신 정원석 부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의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ESG 사생 포럼 창립 총회 개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행사 올 때마다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눈으로 다 인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공동 주최해주신 우리 김소희 의원님과 또 우리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정원석 회장님 비롯해서 포럼 출범에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ESG는 더 이상 기업의 선택적 가치가 아니라 신용도와 투자 판단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은 공시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기업의 ESG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어떻게 ESG 경쟁력을 설계하고 확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ESG의 실천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의 생산 참여 그 자체로 환경 2, 사회 S, 지배구조 G의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장애인이 가진 경험과 문제의식은 ESG의 인간 중심의 가치와 책임을 더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한국 ESG 상생 포럼은 장애인을 보호나 배려의 대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닌 ESG 전환 시대에 기업과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이자 파트너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장애인 ESG 전문 인력 양성 시계 구축, 민간 중심 ESG 제품 인증과 활용 확산, 그리고 기업인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으로 그 자리를 이석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다 확인하고 계속 경청하고 더욱 단단히 연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ESG 상생 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입니다. 아까 경과 보고를 들으니까 이 한국 ESG 상생 포럼이 출범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정원석 회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이런 상임 총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ESG 뒤에 상생이라는 이름 붙은 게 저한테는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한국 ESG 상생 포럼 상임 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동 이사장님, 조항현 이사장님 다시 이번 주에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경희 원장님하고 이영석 대표님은 처음 뵀어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12개 기관과 언론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항상 참석을 해주시는 우리 최고원 의원님 지금 우리 당 수석 대변인이세요. 엄청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깜짝입니다. ESG 하는 이분 계시는데 김광기 대표님 연초에 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ESG 관련해서 행사를 좀 했습니다. 같이. 오늘 포럼의 주제가 장애인 인력과 제품의 ESG 궁금한 핵심 자산화 전략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ESG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될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과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ESG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핵심 파트너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게 바로 오늘의 이 상생 포럼이 나아가야 될 길이고 오늘의 세미나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쪽으로 기업의 경쟁력 때문에 가고 있는데 중소나 중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증과 공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장애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혼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 제품은 공급망의 신뢰도를 일단 높이는 구조적인 기반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인력이 ESG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ESG 다 세 개 다 만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그 장애인을 배려 대상이 아닌 역량 기반 인재로 보고 거기에 적극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제기공원, BMW 같은 IBM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애널리틱이나 재무개발, 태생 이렇게 정밀성하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핵심 직무에 장애인을 조직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조 분야,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곳에서도 중요한 직무에서 포용적 채용 모델을 확장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내에서도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해 나갈 때 저는 이 상생 포럼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생 포럼이 던진 질문에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생 포럼이 제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이동훈 이사장님이라든지 제가 국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제도 입법으로 그렇게 또 함께 해나갈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한국 ESG 상생 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관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용성입니다. 오늘 한국 ESG 상생 포럼 창립총회,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만 아주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원석 회장님 축하드리고, 오늘 세미나까지 공동 주최해 주신 김소희 의원님, 또 최고인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릴 부분은 오늘 창립총회와 더불어서 개최하는 세미나의 주제가 장애인 인력과 제품의 ESG 공급망 핵심 자산화 전략, 굉장히 제목이 원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또 장애인들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향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세미나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평가가 되고 내용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도 이제 공단에서 이제 장애인 고용을 홍보하면서 우리 ESG 경영의 중요한 화두로 장애인 고용이 핵심 화두로 구상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ESG 중에서 S, 소셜이라는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이 더 이상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업들의 그런 책임이다라는 측면들을 강조해 왔는데, 오늘 이 ESG 상생 포럼에서는 그 개념을 좀 더 넓혀가지고 장애인들의 어떤 전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ESG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두루 접목시켜서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 또 인력 개발의 또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세미나 내용에서 좋은 화두를 던져주시면은 저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도 말씀 주시는, 또 제안해 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이 머리맡대고 고민하고 또 제도적으로 또 사업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국 ESG 상생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 개발원장 이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경혜보다 이혜경이가 좀 더 쉬운가요? 이혜경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디 가서 제가 박수가 좀 적게 나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경혜가 아니고 이영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박수 한번 주시까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좀 이영혜하고 좀 다르지만, 일단 발음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경혜, 이영혜.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ESG 상생 프로그램 오늘 탄생하는 날이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세미나 주제가 우리 장애 인력의 ESG 공급망 확대에 있어서 핵심 자원으로서요.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전략 과제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심오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애 인력과 ESG 공급망 확대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했는데 아까 경과보고라든가 또 여러 인사 말씀에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 인재가 직무에 ESG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야말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제품 역시 ESG 공급망에 분명하게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여러 가지에서 우리 장애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ESG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요즘 사회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 조건인가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장애개발원에서 그 ESG 관련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ESG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한번 던져주실래요? ESG 해서 자, E 한번 던져주세요. 조금 더 크게.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답니다. 이것만이 살길이랍니다. 예. 공공도 민간도 조직이 크건 작건 그 어디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사람도 챙기고 환경도 챙기고 그리고 같이 살아갈 어떤 공존의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ESG 상생 포럼은 ESG와 상생이 붙었다는 뜻에서도 정말 제대로 핵심을 찔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장애가 어떻게 이제 접목될 것인가. 사실 저는 모곡산 지 이제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25년, 만 25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장애인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고요. 눈 감고 뭐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어떻게 먹고 사람을 만나는지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근데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눈을 감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정말 제 자신, 제 가족, 제 친구들만 봤거든요. 또 어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전에 눈 뜨고 볼 때는 제 앞길, 제 앞일만 봤거든요. 근데 눈 감고 보니까 할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래서 장애와 함께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보입니다. 아마 이 일들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ESG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일들에 장애인과 함께한다면 분명히 ESG 이 실천은 대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 사회가 양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애 비장애 역시 우리가 구성할 수 없는 양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와 비장애가 이 두 양극이 서로 만나서 함께한다면,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같이 노력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동선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ESG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ESG 상생 프로그램 정말 시의적절한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장애인개발원도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의 ESG 관련한 질문 개발을 해서 또 인재도 길러내고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도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국회의원 윤석입니다. 오늘 한국 ESG 상생 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그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SG는 이제 기업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장애인의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경제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인력과 제품이 공공 조달과 ESG 공급망 안에서 정당하게 분배받고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경쟁력 있는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장애인 ESG 실무 전략과 제품 인력 연계 방안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시장 그리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ESG 상생 포럼의 힘찬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축사 예정이셨으나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셔 축사를 보내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상생 포럼의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날 ESG 경영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결실을 응원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여러분의 행보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노동의 가치에 앞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걷는 포용적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방안들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국회의원 윤건영 대신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이 점심 식사 후에 가장 졸릴 시간인데 조금 기지가 한번 퀴시고 한번 이때 소리 내면 연세 드셨다고 오래 떠난다고 얘기하고 소리 안 내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일본경제신문을 봤어요. 일본경제신문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라고 세계적인 반도체의 그 진승황 그 CEO가 일본경제신문 기자랑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올해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로봇과 인간이 같이 가는 해가 될 것이다. 똑같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 이 얘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로봇들이 나오지만 이 로봇들이 지금 같이 마라톤도 하고 복싱도 하고 텀블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근데 이제 다만 이것 로봇은 아직까지는 지각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인간과 비슷한 관절도 발달됐기 때문에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각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까지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는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가는 게 올해가 될 것이다 해갖고 올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그 ESG 상생 포럼하고 이런 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일본이 그 총선이 있었죠. 주니어 선거가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전후 최대의 그 압승을 거뒀습니다. 여성의 파워가 한껏 발휘된 그런 선거였는데 그 사나이 그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가운데서 장애인 정책이 굉장히 막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장애인 정책을 하고 있냐면 전직 총리 기시다 풍교라고 하는 전전 총리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있습니다만 전전 총리를 장애인 특별대책 본부장이라고 임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부처의 장관들을 당연직으로 거기다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래갖고 부처 간에 이제 화합하게끔 모든 부처들의 장애인 정책이 하나로 조정이 되게끔 이렇게 컨트롤 하나 만들었고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고재판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으로 하여금 제도적 지원을 해주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다카이치 정권이 장애인 정책도 가장 강력하게 밀어나갈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런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한국 ESG 상생 포럼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인사말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의 ESG 상생 포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ESG라는 것들도 AI도 그렇고 장애인하고 결합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컨셉을 조금 쉽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AI 곱하기 ESG 곱하기 장애인이라는 상생이 있거든요. 이게 더 어렵죠.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질문이냐고 하는데 여기서 곱하기는 힘을 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ESG가 힘을 합하고 장애인이 힘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자. 이코노미입니다. 뉴 이코노미인데 우리는 그 상생 이코노미라고 명명했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윈윈 코퍼레이션 이코노미라고 굳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하고 ESG하고 장애인이 어떤 시너지를 내야 되는 또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문제라든가 ESG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복지라는 단어부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복지라는 단어에 너무 우리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시대는 복지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이제는 경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자. 그래서 이 상생 포럼을 갖다가 재정의 한가 경제 포럼이요. 그래서 재정의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포럼의 이제 스타트가 그겁니다. 근데 다만 AI라든가 ESG라든가 장애인 문제라고 해서 각자 다른 영역에서 AI는 AI로 나름대로 이 시대의 하나의 추세고 ESG는 나름대로 사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장애인은 장애인 나름대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각자 나왔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한 무대에 올려놓고 우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이 세 개의 그 추세, 세 개의 흐름을 한꺼번에 만나는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AI 시대에 또 ESG 시대에 장애인은 여전히 보호의 대상에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표시서부터 질문부터 하고 출발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림들은요, 아까 들은 이 그림은 제가 여기 쭉 오늘 나오는 그림들을 전부 제미나이에다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예컨대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이 AI 지원을 받아서 AI 경영 공부, AI 관리 공부를 하는 스킬업 시키는 그런 훈련 장면을 보여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보니까 AI 곱하기 ESG 곱하기 장애인인데 가장 중요하게 가운데서 브릿지업을 게 ESG예요. 근데 ESG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SG에서 E는 환경이라서 누구든지 금방 와닿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요. G는 마찬가지 거버넌스인데 그거는 기업들이 투명한 경영을 하거나 기업의 실적 같은 걸 제대로 보고하고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알리면 되는 거거든요. S가 문제, S는 소셜인데 사회예요.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하기가 어렵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ESG의 그 성공과 실패가 제가 봐서는 S에 많이 달려있지 않아요. 점점 S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ESG는 굉장히 필요 현상을 갖고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그거 그렇구나. ESG가 나와갖고 우리 사회가 변한 게 뭐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보고서하고 점수하고 지표하고 많이 넘쳐나지만 우리들이 체감을 못해요. 체감하는 변화를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ESG가 필요현상, ESG 퍼티그라고 해요. 이런 필요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가 뭐가 달라졌느냐, ESG 때문에. 그래서 ESG는 이제 성능과 평가가 아니라 이제는 실증과 성과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근데 ESG를 그러면 사회라는 문제를 놓고 바꿔야 되는데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실증이 어디서 나오고 했을 때 증거할 여기서 썼지만은 ESG를 증거할 가장 강력한 영역이 바로 장애인 고용, 장애인 기업, 장애인 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보적인 단계 장애인 고용하는 걸로 만족했지만은 머물렀지만 이제는 장애인 고용에서 장애인 기업으로 가서 장애인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그 맥락을 가져야지 되지 않느냐. ESG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SG도 살고 장애인도 사는 그 바로 상생 이코노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 이것이 이제 AI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왔을 때 그러면 지금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는 접근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바꿉니다. 접근성을 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00m 이제 트랙을 이렇게 뛸 때 100m 경주를 할 때 같은 선생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출발선 시점이. 그러나 접근성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그 출발선에 같이 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는 접근성.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동원되고 많은 시간을 들였던 그런 일들이 쉽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더 깊이 있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동시에 바꾸는 기술이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까지는 장애인들이 물리적이거나 인지적 한계에 부닥쳤지만은 현재는 음성과 시각, 인지, 보조기술과 자동화, 원격 근무, 맞춤형 작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노동을 이제는 보조 영역에서 생산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조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산의 주체가 되는 쪽으로 우리 이동이 된다. 이것이 AI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는 장애인을 근로자에서 창업가로 또 창업가에서 기업가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ESG와 연결돼 갖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ESG와 장애인으로 곧장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SG와 장애인이 결합이 됩니다.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장애인이 AI를 익히고 AI를 능히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CEO가 됐어요. 기업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100% 장애인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 먼저 본 그림은 장애인이 AI를 배워서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높여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 그림은 장애인이 CEO가 돼갖고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100% 장애인으로 명시를 보고 그러나 이 장애인 기업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 갖고 할 수 있다. 첨단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미나이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E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E라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영역이 S라고 하는 사회 영역이에요. 이 사회에 승부가 나는데 우리는 그 승부가 나는 지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성과를 증명할 것인지 이것이 과제인데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기업이 가장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로 보이고 고용으로 보이고 기업과 세금과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이 고용인들이, 이 산업이 세금과 경제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SG 장애인의 전략적 결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인사말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장애인은 ESG 부담이 아니라 ESG의 해법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이 따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전략 과제로 다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그 제목이 AI 곱하기 ESG 곱하기 장애인 이코로 상생 이코노미라고 했는데 그 상생 이코노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생 이코노미는 감성적 연대, 우리끼리 감성적으로 연대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도덕적 당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핵심은 뭐냐면
이가 핵심이 네 가지입니다. 복지가 아니라 경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주체다. 세 번째,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네 번째, 의무가 아니라 성장 전략이다. 우리는 네 가지의 상생 이코노미의 핵심 개념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경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때 맞춰서 시에 맞춰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큰 기조 속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전략이다. 이것이 장애인 경제다. 그래서 AI와 ESG는 그 전환을 가능케 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이 상생 이코노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뒷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포럼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AI 시대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보호의 대상에 머물러야 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ESG가 진짜라면 왜 장애인 기업은 거의 없는가? ESG가 가면서 왜 장애인 기업이 없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이 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게끔 하는 것이 상생 포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괄해 보면 기대 효과와 우리 다음 단계입니다. 상생 포럼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다음문을 만든다. 여기 모인 분들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ESG 경쟁, AI와 ESG와 이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생 이코노미에 대한 담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형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담론들이 요로에 전달돼 갖고 정책과 기획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연결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과 투자 생태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생 포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ESG 방향을 실질적으로 전환시키고 AI 시대에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드는 작은 시작이 바로 오늘 포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요약을 앞에 이제 좀 설명드린 건데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럼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포럼 이후에 로드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생 포럼의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정책 재현을 하는 단계를 시작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시범 사업과 기업을 매칭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생 플랫폼을 만들고 투자를 연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가능한 빨리 진척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 오늘부터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곱하기 ES 곱하기 장애인이라는 상생 이코노미 오늘 간단히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는 전문가 여러분들이 더 발표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장애인 상생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인 ESG 국내 전반적인 ESG 제도 활동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ESG 공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허리를 내리면은 앞으로 우리 상생 포럼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앞서서 우리 좋은 발표를 또 해주셨는데요. ESG는 출발 자체가 자발적인 시민운동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기업 시민운동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그거 강제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주주들, 그리고 그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품 소비자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뭘 강제로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한 번씩
알아서 니들이 진정성을 갖고 그걸 하고 있다면 우리 너희들하고 같이 한번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겠다. 돈도 투자하고 너네 제품도 더 적극적으로 사주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그 내용을 이제 공시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건데요. 지금도 그 ESG 지속 가능성 공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업마다 제각각 각자 그냥 자기들 스타일로 보고서를 내는 형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상당히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가 잘하고 못하는지 제대로 비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도 이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특히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서까지 이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각국의 공시 내용을 또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활동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걸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법제화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법으로 명시하고 뭔가 꼭 벌칙을 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뭔가 합리적인 룰을 정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서 법률로 뭔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들이 시작이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안이 이제 완성이 되고 공시가 되면 실행이 되게 되면 지금부터 ESG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두로 약속으로 선언으로 됐다면 앞으로 이제 실행의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실행의 내용 하나하나가 이제 그 법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뭐 허위 그러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허위로 왜곡된 어떤 그런 정보를 공시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발견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정지했을 때 단순히 자기들을 뭐 좀 뻐기기 위한 어떤 그런 자랑거리 삼아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라 이것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고 그 기업들의 거래 다양한 거래관계라든지 이런 걸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제도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먼저 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가, 왜 법률로 정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겪고 있지만요, 계속 올 겨울이 좀 유난히 좀 추웠는데 이것도 지구 기후 변화하고 또 연관이 있고 여름 되면 또 너무 덥고 산불, 홍수 이런 것들이 요차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얼마 전에 포항제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나 홍수가 나서 공장이 잠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리스크에 지금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소셜 사회 쪽에 있어서도 요즘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그런 것도 우리들의 정보도 지금 상당 부분 다 팔렸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기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활동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요. 쿠팡이 상당히 재판을 법률적으로 이제 수사받고 재판받는 거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쿠팡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상당히 큰 리스크다. 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상적인 정보의 정확한 공시는 중요한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걸 알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만 하든 안 하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수출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 해외에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해외에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 공시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공시된 기업에 한해서 지금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은, 유통업자들은 그 제품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유통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활발한 곳이 역시 유럽 쪽인데요. EU라든지 일본, 호주 이런 데서는 이미 의무화 단계, 법제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천 단계로 들어갔고요. 미국도 원래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정책을 뒤집어 엎어서 일단 좀 수독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주정부들의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정부 단위로 지금 그 트럼프의 여강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ESG 공시를 지금 확실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한 17개 주가 예정대로 지금 기공시 중심으로 ESG 공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를 왜 해야 되느냐, 뭐 자발적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정부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신뢰성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하는 거, 그런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해야지 이 가짜 정보를 갖다 올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그린워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장해서 없는 사실 꾸미거나 가짜 그 정보를 올리는 그런 그린워싱, 이런 유혹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ESG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비재무적인 객관성, 경영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비교 가능성, 인식 가능성, 그리고 외국과의 국제적인 종합성,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 토대가 마련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상당히 늦은 추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들이 솔직히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거부감을 아직까지 표시하고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시간은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2월 4일날 금융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2월 말까지 조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곧 나옵니다. 이번 달 안에 수학실험은 바로 나오고요. 그 내용을 갖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4월 달까지는 확정치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하면은 28년부터 지금 2년 후부터 공시를 시작을 하는 걸로 대기업부터 하는 내용들이 좀 유력을 합니다. 기업들은 29년 정도부터 1년만 더 달라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28년으로 될 것 같고요. 28년으로 된다는 얘기는 28년에 이 내용들 갖다가 종합해서 공시한다. 여기는 2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당장 ESG 공시 실행체계에 들어간다. 내년부터의 기업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의 ESG 관련된 활동 사항들이, 그 데이터들이 이제 다 집약이 돼서 28년에 한 상반기 내지는 여름쯤에 공시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논의되는 거는 이제 현재 대기업으로 불리기 전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부터 시행되지 않겠는가. 시장에서 이런 논의와 예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급망의 협력업체들.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ESG가 관련된 어떤 껄끄러운 부분들을 협력업체나 뭐 이런 위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스코프 3라고 해서 공급망까지도 다 종합해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시나 아직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시간 유예해주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3년 정도 유예해주는 걸로 하고요. 초기에는 뭐 선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일부 실수일 수도 있고 위반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일정 기간은 벌칙을 주지 않는 어떤 처벌 유예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공시를 하기 전에 한국거래소의 그 공시 형태로 해서 시장 공시를 먼저 하고 법률적인 법정 공시를 넘어가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법안이 몇 개 올라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법안이라서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준비지구 법안을 보면은요, 일단은 법정 공시를 한다는 걸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시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기업들이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제표, 정상표표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 수치로 다 제시를 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통합해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재무공시, 비재무공시, ESG는 항상 비재무공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두 개를 묶어서 단일 형태의 사업보고서를 내라. 그러니까 사업보고서가 지금보다 한 2배로 두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공시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그 거래업체들의 그 협력업체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럴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그런 정보를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좋은 뜻이니까 같이 달라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 기준의 그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과 그 통일성 국가에서 확보하는 그 기준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고요. 보고서 기간은 지금 정기표 공시는 이제 그 거래소를 통해서 단기, 분기, 수시 공시도 되고 있는데 ESG 공시는 1년에 한 번만 공시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분기 보고서 한 번만 내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 유치기 시행 시기 그런 거에서 이제 유예기간을 주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나 정보가 뭔가 의도적인 허위, 누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있지 않도록 제3자가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를 인증하는 그런 것들을 의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재무제표 중에 사업보고서도 보면 외부 강사, 외계 법인들이 강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강사에 준하는 인증검증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법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ESG 공시 체계, 그 정보 공시에서의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됨으로써 정부의 입장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 같은 것들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활동에서 국가가 거기에서 더 지원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기반이 되면은 관련된 예산 같은 거 확보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쟁점을 다시 한 번만 이제 종합을 하면은 결국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 2조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주식 가치 중심으로 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걸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그 자산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시가총액 3조 엔 이상으로 우리가 하면 한 30조 원 이상의 기업을 1차적인 공시 대상으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는 쪽에 의견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 시점을 28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할 거냐, 1년 정도 더 늦춰서 한 2년 후부터 할 거냐, 그 논란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공시를 거쳐서 법정 공시를 하느냐, 곧바로 법정 공시를 하느냐, 이것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정 공시 시점을 늦추려고, 법정 공시가 되면 법률 위반 이익을 유발했을 때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을 걸리는 위험들이 있고 법정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소 공시라면 거래소 그 시장 상장 규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좀 더 가볍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급망 협력업체들 정보까지도 같이 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이냐, 그리고 벌칙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유예해 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인증을 의무화하되 그 인증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인증을 할 것이냐, 제한적으로 할 것이냐,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례적인 용어인데요. 제한적이라 그러면 큰 결격 사유가 없는 정도가 되면 인정해 주는 거고요. 합리적이라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데이터나 내용들이 그 외부 강사 수준의 정확성을 갖춰야지만 인정받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시 인프라인데 지금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게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지금 내부적인 이 공시를 하는 그 실무 역량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표준 공시 서식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단위에 맞춰서 입력만 시키면 되게 지금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체 국가 ESG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기업들 입장에서 거기다 집어넣고 또 필요한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그걸 다 꺼내서 보고 개별적으로 모든 거래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통합 플랫폼에 데이터만 집어넣으면은
서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AI도 되고 그래서 이 디지털화하는 문제, 이것을 지금같이 그 글씨를 쓰는 일반 보고서 방식의 공시보다는 최대한 디지털화해서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하는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기준에서 이제 어느 범위까지 그 공시를 하느냐는 건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하는데 단일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ESG와 관련된 리스크,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외부의 ESG 요소에서 그 기업이 뭔가 경영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공시를 하는 거고요. 이중 중대성이라는 건 기업의 활동이 사회나 환경에 주는 영향, 그것까지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는 그런 쌍방향의 공시,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는 당연히 단위 중대성만 공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추세는 이중 중대성으로 양쪽 다 공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기자 준비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은 바쁘셔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많이 이제 앞으로 논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제품이 이제 더 이상 그냥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 됩니다. ESG 시대에. 그러면 한마디로 프로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프로의 세계로 나오면은 공짜는 없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 실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에 있어서 장애인 제품 자체가 상징적으로 S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E와 G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해야지 장애인 제품이라고 무조건 ESG 제품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직은 한국에 ESG 전문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장애인 산업체가 주축이 돼서 ESG 제도에 대한 민간 인증 제도를 우리가 리드해 나가버리면 앞으로 ESG 제품에 있어서 지금 대기업들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들 앞으로 제품 수출할 때요 ESG 실적을 못 만들어내면 수출 못합니다. 이제 아까 김광희 대표님 우리나라 최고 ESG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지속가능위원회 국회에서도 많이 여러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말씀을 점잖게 하셔서 그렇죠. 아까 이중중대성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예전에는 ESG가 없을 때는 기업의 가치 평가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나머지 50점은 뭐냐? E하고 S하고 G에 굉장히 복잡한 수백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다 우리 이만큼 했다, 올해 이만큼 했다 해서 이걸 점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점수를 평가받아가지고 나머지 50점 만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ESG 실천을 못하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장사들은 주식가치 평가에 주가에 반영이 돼서 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ESG 제도의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먼저 시작됐는데 그 핵심이 CSDD라는 겁니다. 그게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인권, 노동, 장애인, 사회, 어떤 협력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은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해당되는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소 중견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은 보고서를 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공급망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무조건 거기에 그 실적들을 대기업이 취합만 할 뿐이지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실적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쳇말로 장난 아니에요.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경제단체들이 ESG 제도 하면은 한국 기업들 어떻게 사냐고 해가지고 지난 정부까지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아시아의 20개 국가가 올해 시작합니다. 중국도 시작합니다. ESG 제도를. 한국만 민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국이 안 한다고 보호를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유럽의 기업이 ESG 제도를 따르고 있으면 거기에 공급망인 한국의 대기업은 그 제도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한 연대 책임을 지는 제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탄소와 ESG는 연좌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가 없으면 나는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이럴 때 갑자기 이제 들어닥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때 지금 우군으로 나서가지고 지원군으로 나설 게 장애인단체예요. 장애인단체들이 제품을 만들고 장애인 전문가들이 ESG 인력으로 양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가서 그 기업들이 ESG 준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문가 한 명 뽑으려면은 그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되는데 요즘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차피 국가에서 장애인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장애인 고용할 때 지원금을 주는데 장애인을 ESG 전문가로 키워가지고 성장시켜서 그 중소기업에 파견을 시킨다면 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시작된 2028년에 시작되면 회계상으로는 2027년도 데이터를 그대로 제출해야 됩니다. 즉 빠르면 올해 중반, 좀 늦어봐야 내년부터는 무조건 기업들이 실적화시키지 않으면 이제 힘들다. 그리고 이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다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오늘 기업체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 보도도 했지만 안 온 그 대기업분들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그냥 장애인 단체들의 모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장애인 분들을 뒤에서 줄 서서 쫓아다닐 거예요. 왜? 이것처럼 명확한 ESG 실적화 시킬 수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엄중한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ESG 포럼에 각종 논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최대한 다용 인력들을 네트워크들을 동원해서 많은 이쪽 분야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고 그거의 가장 기본이 바로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 때도 이 제품이 과연 ESG에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잘 돼 있어야 대기업들이 그다음 중견기업들이 장애인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이 제품은 내가 구매한 것으로 충분히 ESG의 S 부분에 실적이 되겠구나. 그 판단이 자신있게 나와야 그분들이 구매를 자신있게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달청 구매가 위주였다면 이제는 진검승부의 시간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ESG 제품에서 이제는 그 ESG 시대는 보고가 아니라 실적 증빙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진검승부의 시기예요. 한국 기업들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장애인 제품 구매 관련된 중간에 보시면은 장애인 기업 지원 관련 연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GRI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CSRD, ESRS, ISSB 뭐 뚱딴지 같은 이상한 영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한국의 작은 구멍가게 같은 중소기업조차 옥죄는 국제적인 ESG 보고서 지침들입니다. 이 지침들에 보면 GRI 414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사회 성과 부분들, 그 다음에 CSRD는 EU, 유럽 것입니다. ESRS S2라는 기준에 보면 거기에 의무 실사 대응이라는 게 있고 ISSB는 IFRS라고 국제회계 기준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계사분들은 잘 알죠. 거기에 찍히면은 글로벌 자본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IFRS가 만들어낸 지속가능 그 틀인 ISSB의 공급망 리스크 관련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 장애인 지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애인과의 협력들이 여기서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가 아까 모호하다고 했잖아요. S 부분이 모호한데 장애인과 뭘 하면 S 부분이 가장 강력하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도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게다가 한국이 늦어지더라도 이미 EU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연계된 그 일들로 인하여 모든 기업들이 다 ESG 준비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애인 삶의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번같이 좋은 기회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는 활동은 하고 있지만 이 평가, 정량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KESG라고 해서 이제 곧 ESG 공시 의무가 되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가이드라인들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S 부분의 장애인 부분을 보면은 제가 보면은 해외에서 보면은 바로 그린워싱으로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장애인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적어놓고서는 S 실적으로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건 한국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소송으로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빨가벗고 나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ESG 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전에 나와 있는 CSR,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 뭐 선행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ESG는 선행이 아니라 가치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점수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을 이렇게 갖습니다. 기업이 구매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ESG 실적이 되게 할 어떤 방법 없을까?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을 복지 대상이 아닌 ESG 성과 자산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늬만 장애인 기업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무늬만 장애인 기업이 아닌 진정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자발과 실질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고품질 장애인 제품의 시장적인 지원 방안이 없을까? 바로 제 생각에는 ESG 제품의 인증 시스템을 얼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장애인 제품의 현재를 보면요. 크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이 세 군데의 지원 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제품에 초점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데 이것은 고용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현재 800여 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1조 7천억 규모의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조달자. 그런데 이제는 그냥 해줄 수도 없는 제도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 다 ESG와 연계가 안 되면은 안 돼요. 그게 글로벌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인식이 예를 들어서 공공조달 중심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그냥 사주자라는 말에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ESG 기준을 충족한 검증된 사회 성과 제품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확실한 ESG 실적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장애인 생산품의 딱 정의가 ESG 실적이 내장된 제품이다. 이렇게 바꿔나가자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의 예를 보면은 소셜, 거버넌스, 인바이러먼트 쪽에서 이렇게 소셜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 장애인 기업이지만 장애인이 무늬만 장애인 기업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질적인 측면의 핵심 평가 요소를 넣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쪽에서도 운영하는 내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요소에 있어서는 요즘에 나오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그다음 폐기물 순환자원 관련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즉 장애인이라고 도와주지 말라겠죠. 대신에 장애인이 ESG 시대에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실력도 갖추겠다. 그러면 우리 값은 비장애인이 만드는 제품보다 더 비쌀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ESG 포럼 차원에서 회장님과도 논의드리면서 지금 이런 ESG 세계적인 검증하는 인검증 기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이드 인증원이나 아니면은 SGS 인증원 같은 경우에 10만 명이 넘는 검인증사들이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인증분들과 어제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가 뭐냐면 ESG 제품 인증을 할 때 그분들과 손을 잡고 국제 기준에 맞게 아예 하는 거죠. 실력도 쌓아서 제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체계를 앞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이 인증에 대한 절차와 활용에 있어서 자신 있는 행보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력을 먼저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앞으로 나갈 것이므로 ESG 포럼에 우리 상생 포럼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정부 지원책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실력이 있으려면 앞으로 ESG 제품 인증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세계적인 제3자 인증 기관 평가가 3자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컨설팅 기업들이 실력 있는 컨설팅 기업들과 함께 이제는 장애인끼리 모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ESG 시대의 핵심 주체가 되는 만큼 그 역량에 맞게 세계적인 이 세 가지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실력 있는 모임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 ESG 제품을 인증해가지고 그걸 구매 기업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업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첫 번째는 이것은 증빙과 데이터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GRI나 사스부 이 글로벌 ESG 표준에 맞춘 ESG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나 투자자들한테 우린 이렇게 한다고 자랑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실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특별히 따로 준비 안 해도 그 자체가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검증 가능한 성과를 확보했기 때문에 ESG 실적으로 국내외 어디든 자신있게 내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기업분들도 이것을 잘 아셔서 이제는 장애인 제품이 저가 납품이나 단발성 주문이나 공공 의존 구조가 아니라 이제 시장 주체로서 민간 기업과 직접 거래하고 안정적인 수요 확보하고 브랜드 품질이 개선되는 그래서 보호 대상에서 ESG 시장의 주체로 전환되는 그런 혁신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발전 순서를 가지면서 나중에 임팩트 투자 즉 그린 펀드나 본드들 금융기관들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도 있는 금융기관들이 장애인 기업들을 투자를 하려고 줄을 서게 되는 그 시간이 제가 보기엔 5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가면은 이제 많은 상장 기업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기업들 중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 체계, 저희들이 ESG 민간 인증 제도를 만들게 되면 이 제도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 활용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과 파일럿 지원, 그 다음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적 신호, 특히 지금 집권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몇 마디라도 해주시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어떤 근거를 만드냐가 기업의 ESG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기업 잠깐 얘기 드리면은 지금 아까 최승원 테너님께서 저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넷제로라는 것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넷제로에서 소셜 넷제로로 이제 움직이기 있습니다. 소셜 넷제로의 중심의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기업으로서 최승원 대표님께서는 아예 최초의 생수 자체를 장애인 기업으로 지금 여러분들 기업체에서 생수 사 드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브랜드의 생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승원 대표님께서 직접 속초의 해양 심충수를 이용해서 최고급 프리미엄 생수를 만드셔서 오늘 이렇게 다 나누어 드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 물은 세계 최고의 물이라고 이야기해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드시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식의 변화가 있으니까 오늘 오신 장애인 단체의 높은 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좀 앞으로 좀 많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맡은 발제는 장애인 ESG 실무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생태계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제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로운넷이라는 사회경제적 전문 매체에 부서로 있는 ESG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성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된다.
제가 당위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어떤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기업의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상생의 윈윈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오늘 그 하나의 모델로 ESG 공급망, 앞에서 얘기한 ESG에 대한 그 공급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상생 모델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마지막은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윈윈 모델에 대한 상상 이상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화시키는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어디를 안 넘어가네. 예. 죄송합니다. 예. ESG 시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리고 AI 시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 접근에 대한 저희가 이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당위적인 접근, 지금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고용해야 된다는 그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ESG의 그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S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당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이 전략적인 자산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장애인 인력이, 노동력이 경쟁력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자산적,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질문이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어떻게 장애인을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배치시킬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네 장애인들은 전체 5.1%의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남성이 여성보다 외부의 사고 등 이러한 중도 장애인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 유형의 트렌드가 지체 장애자가 감소하는 반면에 발달 장애 및 자폐성 장애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지표를 보면 여전히 전체 인구 고용률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반뿐이 안 됩니다. 실업률은 전체 인구의 실업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인구 부와 고용 격차를 보면은 가장 많이 고용되는 부분 연령은 중장년층 30에서 54세의 53.6%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핵심 경제 활동층이나 일반인 대비해서 여전히 30% 가까이 이 30에서 54세에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중도 장애인 비중이 높아서 직무 승진도는 높지만 일반 인구 대비해서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하향 재취업을 하고 있고 고용 단절의 위험이 지금 크다는 그러한 이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단순 무용 종사자들이 33.7%고 사무직 종사자들이 17.0%, 그리고 전문가와 관리직은 9.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 비중이 일반 인구의 일반에 비해서 2.5%나 높고 상대적으로 전문가 관리직의 장벽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지금 고용의 현실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이 저조하고 그리고 의무 고용률까지 조차도 달성하지 못하는
노동력, 저임금, 고용 불안정이 지금 장애인 고용의 현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장애인 고용률은 3.1%의 법정 의무에도 못치는 2.99%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매년 7,165억 원의 그 재무적으로 기업이 이 고용 부담금을 물고, 장애 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미이행 기업 비율이 절반 이상의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단순 노무, 그 노무 중심, 그리고 저임금,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입니다. 기업의 79.1%가 이러한 건강 악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퇴직 규정의 어떤 고용의 불안정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엇보다도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이거입니다. 상생 모델이 되려고 하면 기업과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서로 윈윈 모델이 되려면 서로 니즈가 맞아야 됩니다. 기업의 니즈와 그리고 장애인 고용. 기업의 니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연간 고용 부담금이 7,165억 원으로 이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비용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그 부담금의 규모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돈으로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러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지금 높여야 하는 기업의 니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단순 고용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전략적인 자산 고용 모델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왜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나? 하나는 적합한 직무가 부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현장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인식입니다. 이거는 산업사회에 기반한 그러한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I와 ESG 시대에 이 인식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력풀의 한계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보유한 장애 인력 발굴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러한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관리 부담의 가중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다음에 관리에 대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지 기업과 우리 장애인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단순 의무적 고용이고 비용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면 이제 ESG 시대 그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ESG 공급망의 자산 가치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니즈, 공급망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 장애인,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이러한 상생 모델의 새로운 전략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과제는 이런 ESG 공급망, 이분의 리스크 성과 관리 업무를 장애인 고용 구조로 과연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ESG에 대한 지금 공급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적인 예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이슈가 됐었던 신안 소금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신안 영전에서 신안 소금 그 장애인들을 노예 노동을 시켜서 그게 인권 문제가 되면서 미국에서 신안 소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안 소금이 수출하는 그 양은 1억분이 안 됩니다. 1억. 근데 공급망의 문제는 이겁니다. 신안 소금 1억 원어치의 직접
직접적인 수출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한 소금을 쓴 모든 제품들, 대기업이나 그 작은 기업들이나 신한 소금이 들어간 모든 기업의 제품들이 금지가 되는 것이 바로 공급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급망의 사슬에 있는 그 안에 속해 있으면 다 앞으로 이러한 ESG에 대한 관리 리스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래서 모든 기업의 ESG 이 직무에 장애인들의 고용을 저희는 연계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기업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의 기업의 니즈가 뭐냐,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상생 모델을 위한 기업의 니즈가 뭐냐, 바로 ESG 공급망 업무입니다. 전략 ESG와 운영 ESG라고 나눌 수 있는데, 전략은 이 기업의 비전이나 상위 의사결정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20에서 30%의 업무지만 나머지 7, 80%는 운영 ESG입니다. 이것을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탄소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리고 인분 관리에 대한 그러한 측정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7, 80%의 그 ESG 운영의 부분인데, 지금 기업은 이 운영 ESG 블랙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누가 관리하지, 협력사 정보는 누가 추적하지, 평가기관 지문은 누가 대응하지, 심각한 인력 공백의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그러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ESG의 직무의 특성은 바로 반복적인 업무이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복적이고,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장애인 고용의 장벽이 됐었던 어떤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러한 낮은 대인관계의 의존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어떤 이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는 그 ESG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미세한 패턴 인식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공급망 관리를 상시 가동 체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직률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높은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교체가 계속 바뀐다면 데이터 유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은 이러한 그 업무 교체에 있어서 빈번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고, 또한 ESG 평가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 공급망 장애인 인력의 생태계 구축의 로드맵은 직무를 재설계하니 기업에서 ESG 운영에 대한 그 직무를 재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거와 맞는 적합한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실무적인 교육을 시키고 현장의 인턴십과 채용 연계,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관리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외국의 기업들, 그래서 장애를 자산으로 인해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등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IT와 데이터 이런 부분에 장애인들의 자산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런 IT 제품의 버그를 잡아내는데 이러한 장애인들을 훈련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지금 배치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능률과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장애인 직무 설계에 대한 기업 자산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혁신 사례, 스웨덴의 사례, 덴마크의 사례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입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할 것인가?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기업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 기금과 사회공헌 재단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사회공헌 기금들은 이 IMF 코비드19 그 코로나 시대조차도 굉장히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지출을 보면 325개사에서 5조가 넘는 사회 공헌 기금이 나오고 있고 기업당 24년에 보면은 165억 원의 지금 사회 공헌 기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운용의 체계와 집행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단순 기부가 주로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단순 기부는 한 54.1%고 직접적 기획하고 사업하는 부분이 45.9%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 역량에 투입을 하고 인프트를 관리하는 강화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 공익재단이 이제 기업들마다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이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와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역할로서 재단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공동에 출연을 하는 2천억 규모의 대형 기금도 조성하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벤처 투자 혁신 모델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재무적 사회적 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모델로의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2024년 신규 사회공헌 우선순위를 분석을 해보면 장애인 지원 부분이 4위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은 9.4%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애인 지원 9.4%도 보시면 생활편의가 24.1%고 그 다음에 취업 자립이 20.7%입니다. 20.7%. 그리고 나머지는 여가부나 인권 안전인데 취업 자립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직무교육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운영 및 취업 연계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근데 이 장애인의 지원 불균형이 거의 90% 이상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지원 사업의 90% 이상이 아동 청소년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공헌 기금의 전체도 1위가 아동 청소년이었는데 사회인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부분이 이런 아동 청소년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과 그 재단의 그러한 부분이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떤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중도 장애인 그리고 좀 연령대를 확산한 이러한 부분으로 확대할 필요가 전환할
중심으로만 기업가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이 윈윈 모델이 이상이 아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건기금과 장애인 ESG의 직무 연계는 어떤 마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사회보건기금들이 어떤 마중 역할을 해서 기금을 장애인 ESG 인력 양성과 직무 재설계를 위한 투자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자산으로 축적하는 사회공헌기금과 기금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공헌기금과 ES 고용의 결합의 이러한 효과는 회사와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기업에게는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 ESG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장애인분들과 함께 ESG 제품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선도하고 있는 탄소 저감 및 분해 태비와 ESG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제품이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농업에 농사를 지을 때 폐기물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사용 후에 분해되고 폐기화돼서 폐기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 화면을 보고 그 다음 화면 보고 요 이제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현수막인데요. 요즘 레스토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수막을 많이 쓰고 나서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답이 없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제주시, 양주, 구리 이쪽에서 지금 이번 선거 때 사용할 계획에 있는데요. 현수막을 사용을 하고 이제 포도 화분으로 재활용을 한 다음에 자연 폐기화시켜서 땅에 묻으면 물로 다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완벽한 탄소 저감 생분해 제품이라는 것은 매입 시에 땅이나 바다, 강에서 또한 어디에서든지 1, 2개월 안에 자연 분해가 돼서 물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각 시에도 냄새나 끓음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요. 다른 폐기물을 다른 장소로 굳이 탄소를 발생해가면서 이동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폐기물을 제로화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성 검증 부분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유해 화학물질 등이 불검출 자료가 다 있고요. 인증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 인증 3단계 중 최고 등급인 OK 컴포스트 홈이라는 인증이 있는데요. 획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FDA 및 유럽 TUV 인증 EN13432라는 인증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제품 라인업 및 품질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도 뭐 있지만, 이 화면은 휴대용 병기입니다. 휴대용 병기. 안에는 이제 그 썩는 플라스틱 필름을 활용을 했고요. 저희가 응급 상황에서 어디서든지 약 한 2, 3분이면 조립을 해가지고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국방부나 이제 단체 뭐 이런 쪽에서도 또 지금 배에서 좀 많이 씁니다. 배에서. 네. 이것도 이제 땅을 이제 파서 묻고 이제 철수하면 당연히 이제 1-2개월 안에 다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그 사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 중국의 그 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 이제 돈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품으로 각 정당, 기업들 그때 많이 화장실 판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저희가 생활, 위생, 식품, 화장품, 전자, 농업, 산림 등 7개의 분야가 있고요. 제품으로는 30여 가지의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프리미엄 품질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시장의 폭발적 반응입니다. 저희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출 실적으로 종이 커트럴리 저 밖에 전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용기주가 8만 부 수출을 실적을 달성했고요. 현재 26년도 새해가 왔는데 올해 1월에만 25개의 수주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K푸드 시너지를 위해 한국 식품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산 위생 포장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장 현지화 생산 요청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장애인분들, 어느 나라든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력, 또 생산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제 사용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또 기술 이전까지 해줄 수 있느냐, 기꺼이 저희는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오케이, 땡큐, 굿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이쪽 분야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을 좋게 말하면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또 그 현지 그 나라의 장애인분들이 자립을 통해서 많은 그 행복을 좀 찾기를 원하는 저희 회장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지금 문의하고 있는 데가요.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 환경 선진국들로부터 현지 생산 시스템 구축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에 의해 생산된 인증 제품과 서비스는 그 자체로 ESG의 실질적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ESG 요구의 시대에 새로운 청병으로 나서고자 하는 한국장애인녹색재단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과 공유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환경적 공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데모터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종이로 만든 젓가락을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밖에 보면은 종이로 만든 수저 포크 나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로 만든 젓가락은 세계 최초입니다. 저희 제 사업단이 만든 거예요. 세계에 종이로 만든 젓가락은 없습니다. 다음 분이 네, 이것으로 지속 가능성을 넘어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 우리는 장애인 속에서 ESG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주체를 발견합니다. 인재와 일자리를 잇고 공급망의 핵심 자산으로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상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국 ESG 상생 포럼